자,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엔 오직 혼돈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꿈틀대고 있었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프랑크 왕국의 흥망성쇠와 그 속에서 탄생한 중세 유럽의 근간, 봉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 남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혼란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4세기 후반부터였어요. 훈족의 압박을 시작으로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정말 거대한 물결처럼 유럽 전역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민족 이동은 결국 다들 아시는 것처럼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을 완전히 조각내버렸죠. 로마가 사라진 유럽, 정말 막막했겠죠. 이제 대체 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후 수백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분열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안정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혼돈 속에서 한 게르만 왕국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유럽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는 아주 야심찬 도전을 시작한 바로 프랑크 왕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역사를 보면요, 크게 4명의 핵심 인물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클로비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을 막아낸 카롤루스 마르텔, 카롤루스 왕조를 연 피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유명한 카롤루스 에제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리더십이 왕국의 확장과 권력 강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클로비스의 가장 결정적인 한 수,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정복자인 프랑크족과 기존에 살고 있던 갈리아 로마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확 줄여주고 또 강력한 교회의 지지까지 얻어내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 기록 좀 보세요. 굶주린 늑대가 수사슴을 덮치듯 적을 제압했다. 정말 엄청나죠? 당시 궁제였던 카롤로스 마르텔, 망치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의 서유럽 진출을 막아냈는데요. 이 승리는 왕국의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프랑크 왕국의 힘이 그야말로 정점에 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교황 레오 3세가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준 이 사건. 이건 단순히 대관식이 아니었어요. 서유럽에 잊혔던 통일제국이라는 개념을 다시 부활시킨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롤루스 대제의 위대함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학문과 예술의 부흥, 우리가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시대를 이끌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럽에 남아있던 그리스 로마의 유산, 그리고 게르만족의 전통, 여기에 크리스트교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면서 중세 유럽 문명의 단단한 초석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 선 이 거대한 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했던 중앙 권력이 무너지면서 유럽은 또다시 새로운 공포의 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자 그의 손자들이 제국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843년 베르듐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거대한 제국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그리고 동프랑크, 이렇게 세 조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9세기에 그어진 이 분열의 경계선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현대 국가들의 지리적, 문화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대단한 우연이죠. 이렇게 분열되어서 약해진 프랑크 왕국들은요, 새로운 침략의 물결을 도저히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바이킹이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쉴 새 없이 공격해오는데 중앙 정부는 그냥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각 지역 공동체는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왕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 절박함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그것도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봉건제의 정치적인 핵심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주종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즉 영주와 그의 부하인 봉신, 기사 사이에 맺는 개인적인 충성서약, 이걸 기반으로 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쌍방 계약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라고 불리는 땅과 보호를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과 군사적 봉사를 맹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상호 계약이었던 셈이죠. 그 결과 권력은 아주 철저하게 분산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충성 대상은 저 멀리 있는 왕이 아니에요. 당장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땅을 준 나의 직속 주군이었습니다. 물론 왕, 제후, 기사로 이어지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힘은 중앙이 아니라 각 지방의 영주들이 쥐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정치 체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자급자족의 작은 세계, 장원에 있습니다. 이 장원이야말로 봉건 시대의 경제적 심장이었습니다. 외부와의 교역로가 거의 다 끊겨버린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한 이 작은 공동체는 식량부터 농기구까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장원의 구조를 보면요.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땅이 있고 또 농노들이 경작하는 땅이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사용하는 목초지나 숲 같은 공동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구역이 나뉘어 있었죠. 농민, 그러니까 농노들은 영주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신에 이 모든 땅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독창적인 농업 기술이 바로 이 삼포제입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경작지를 춘경지, 추경지, 그리고 휴경지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식량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또 땅이 지력을 회복할 시간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잘게 쪼개진 지방 영주들의 세계는 과연 역사의 후퇴였을까요? 아니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청사진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프랑크 제국의 붕괴가 나온 이 봉건제는 비록 권력은 분산되었지만 혼란에 빠졌던 유럽 사회가 다시 재건되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안정성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